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프랑스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시리아 알레포 사태와 관련한 긴급 회의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프랑스 외무부는 성명에서 알레포 봉쇄 지역 주민들을 위해 적대 행위 중단과 인도적 지원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은 시리아 정부군의 공격이 계속된 뒤 알레포 동부 지역에서 최근 며칠 16,000명의 민간인들이 탈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에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 관측소는 오늘도 알레포 동부 반군 장악 지역인 밥 알라이랍 지구에 공습이 가해져 적어도 10명의 민간인들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시리아 반정부 활동가들과 관영 언론은 어제 정부군이 알레포 동부 반군과의 전투에서 승리해 마을 몇 곳을 장악했다고 전했습니다. 국제사회는 알레포에 고립된 주민들의 식량과 의료 지원 결핍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중동 국가 예멘에서 내전을 일으킨 후티 반군이 수도 사나에 새로운 정부를 수립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후티 반군이 통제하고 있는 언론 매체 사바 통신은 어제 자신들이 만드는 새로운 정부는 현 사태를 수습하고 사우디아라비아의 공격에 대응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후티 반군의 이 같은 발표는 예멘의 통합정부를 구성하는 내용의 유엔 중재안이 나온 지 2주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이뤄진 것입니다. 유엔 중재안은 후티 반군이 주요 도시들에서 물러나고 무기를 넘기는 대신 새로운 통합정부를 구성하는 내용이었지만 압두라부 만수르 하디 현 대통령 정부는 이를 거부했었습니다. 인도 카슈미르주 북부군 기지가 무장괴한들의 공격을 받아 인도군 병사 3명이 숨지고 공격범 3명도 사살됐습니다. 무장괴한들은 오늘 카슈미르 내 인도군 사령부 중 한 곳인 나그로타 기지에 침입해 수류탄을 던지고 총기를 난사했습니다. 그 뒤 병사들과 괴한 사이에 수시간에 걸친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인도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 새벽 이 같은 사건이 벌어졌다며 현재 상황을 통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직까지 이번 공격을 시인하는 단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카슈미르 내 인도 군 수용소는 지난 9월에도 파키스탄으로부터 공격을 받은 뒤 양측 간 공방이 가열됐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오늘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 결정에 맡기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 발표한 3차 대국민 담화를 통해 그동안 국내외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길인지 고민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여야 정치권이 논의해 국정의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주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며 하루속히 대한민국이 혼란에서 벗어나 본래 궤도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프란치스코 로마 가톨릭 교황은 세계 지도자들이 기후변화 협약 이행에 늑장을 부리고 있다며 비난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어제 바티칸에서 열린 과학자 회의에서 환경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을 늦추는 것은 정치가 무엇보다 이익을 추구하는 기술과 경제에 순종적이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또 지구의 현 상황을 경고하는 과학적 의견은 쉽게 무시돼 왔다며 인간 활동이 지구 온난화를 야기하고 있다는 주장을 부인하는 사람들을 비판했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지구 온난화는 중국이 지어낸 날조라며 미국은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서 탈퇴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브라질 프로축구팀 선수 등 81명을 태운 비행기가 어젯밤 콜롬비아 상공에서 추락해 75명이 사망했습니다. 브라질에서 출발해 콜롬비아 북서부 메데인 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중 어젯밤 10시 15분쯤 추락했습니다. 추락 지점은 도시 외곽의 산악 지역으로 알려졌으며 추락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고 지점에서는 최근 며칠간 폭우가 계속됐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11월 29일 화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문을 열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이른바 비선 실세 국정 개입 사건으로 탄핵 압박을 받고 있는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임기 단축을 포함한 자신의 진퇴 문제를 국회 결정에 맡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제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습니다.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 제재 결의안 내 북한과의 석탄 거래 내역 보고를 의무화하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 인해 한반도에서 폭발적인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마이크 멀린 전 미 합참 의장이 경고했습니다. 북한은 내일 구름이 많다가 흐려지고 평안북도에서는 눈 또는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2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6도에서 영상 8도 사이.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먼바다에서 1.5에서 3m로 높게 일고 그 밖의 해상은 0.5에서 2.5m 사이가 되겠습니다. 3부 첫 소식입니다. 이른바 최순실 국정개입 사건으로 탄핵 압박을 받고 있는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오늘 임기 단축을 포함한 자신의 대통령직 진퇴 문제를 국회 결정에 맡기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여야 정치권은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먼저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2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제3차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자신의 대통령직 진퇴 문제를 국회 결정에 맡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제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습니다. 여야 정치권이 논의하여 국정의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 측에서 물러나겠습니다. 박 대통령은 국내외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길인지 숱한 밤을 지새우며 고민한 끝에 이같이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며 하루속히 대한민국이 혼란에서 벗어나 본래의 궤도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 대통령의 이번 담화 발표는 2차 담화 이후 25일 만으로 퇴진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 대통령은 또 1, 2차 담화에 이어 이번 담화에서도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 대통령은 자신의 불찰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깊이 사죄해드린다며 이번 일로 마음 아파하는 국민들의 모습을 보며 100번이라도 사과를 드리는 게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순실 국정 개입 사건에 대해선 단 한순간도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작은 사심도 품지 않고 살아왔다며 무고함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금 벌어진 여러 문제들 역시 저로서는 국가를 위한 공적인 사업이라고 믿고 추진했던 일들이었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개인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박 대통령이 자신의 퇴진과 관련해 국회가 일정을 정해주면 따르겠다고 함에 따라 공은 국회에 넘어갔다는 분석입니다. 국회 추천 총리 문제와 거국내각 구성, 조기 대통령 선거 일정 등 구체적인 퇴진 일정표를 여야가 논의해달라는 뜻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이번 사건이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이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정치 세력들이 차제, 개헌까지도 함께 논의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정치권의 합의가 쉽지 않으리라는 전망입니다. 한국의 여야 정치권은 박 대통령의 담화에 대해 상반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의 담화에 대해 자신의 거취를 국회에 백지 위임한 것으로 사실상의 하야 선언이라고 평가하고 야권과 여당 일부 의원들이 추진 중인 탄핵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서울 도심에서 열리고 있는 대규모 시민 촛불 집회에 대해 광장의 함성, 광장의 요구는 국민적 요구로 대통령 퇴진에 있었다며 박 대통령은 국민에게 항복을 선언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개헌이 이루어지면 헌법 개정 절차에 따라서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이 이루어질 수 있다며 지지부진한 개헌 논의를 어떤 형태로든 매듭짓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야권은 박 대통령의 담화가 꼼수라고 비판하며 탄핵소추를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한마디로 탄핵을 앞둔 교란책이고 탄핵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며 탄핵 절차에 한치의 흔들림 없이 단일 대우로 나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추 대표는 조건 없는 하야가 민심이고 즉각 퇴진이 국정농단과 외교적 수치를 막고 국정을 수습하는 유일한 길임에도 박 대통령은 하야에 대한 언급 없이 국회에 그 책임을 떠넘겼다고 반발했습니다. 또 다른 야당인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사회관계망인 페이스북에 박 대통령은 촛불의 민심과 탄핵의 물결을 잘라버리는 무책임하고 무서운 함정을 국회에 또 넘겼다며 다른 야당들과 양심적인 새누리당 의원들과 계속 탄핵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까지 3차례의 대국민 담화를 통해 자신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혔는데요. 자신의 거취 문제를 언급한 것은 오늘이 처음이었습니다. 주말마다 계속된 시민들의 촛불 집회에서 박 대통령은 강력한 하야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9월 하순 한국의 JTBC 방송은 대통령 연설문 등 청와대 문건이 담긴 태블릿 컴퓨터가 발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여기에는 대통령 연설문 등 각종 문서가 담겨 있어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보도가 나온 뒤 박근혜 대통령은 이른바 비선 실세인 최순실 씨의 존재를 인정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1차 대국민 담화 내용입니다. 취임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은 일부 자료들에 대해 의견을 들은 적도 있으나 청와대의 보좌 체계가 완비된 이후에는 그만두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일 검찰과 특별검사의 수사도 받겠다는 내용의 2차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특별수사본부를 꾸린 한국검찰은 지난 20일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박근혜 대통령과 오랜 인연을 이어온 비선 실세인 최순실 씨가 자신의 이권을 챙기려고 사실상 청와대를 민원 창구처럼 활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또 최 씨가 사용한 태블릿 컴퓨터뿐 아니라 최 씨의 거처와 비밀 사무실 등에서 다량의 청와대와 정부 문건을 발견했습니다. 이와 함께 청와대 비서관이 현 정부 출범 직후부터 올해 4월까지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의 고위직 인사안, 국무회의와 수석 비서관 회의의 대통령 발언 자료 등 180여 건의 문건을 전자메일로 최 씨에게 건넨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최 씨를 직권남용과 강요미수, 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그리고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직권남용과 강요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한국 시민들은 지난달 마지막 주말부터 서울 광화문 광장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촛불 집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12일 광화문 광장의 3차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으로 100만여 명이 운집해 청와대를 동쪽과 남쪽, 서쪽에서 에워싸는 행진을 벌이며 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지난 26일은 전국에 첫눈이 내리는 쌀쌀한 날씨였는데도 최대 규모의 집회가 열리자 외신들도 집중 보도를 했습니다. 미국의 일간 뉴욕타임스와 영국의 로이터 통신 등은 1987년 민주화 항쟁 이후 한국에서 최대 규모의 시위라고 보도했고 블룸버그 통신도 한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집회 가운데 하나라고 전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29일 임기를 채우지 않고 국회의 논의에 따라 물러나겠다는 사실상 하야 의사를 밝혔지만 남은 절차는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당장 다음 달 2일 한국 국회에 상정될 대통령 탄핵안을 놓고 야권 3당은 강행할 기세지만 여당인 새누리당은
대통령이 사실상 하야 의사를 밝힌 만큼 탄핵안 상정은 재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새 대북 제재 결의안에 북한과의 석탄 거래 내역 보고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결의안에는 북한 해외 노동자 문제에 대한 우려가 처음으로 포함됐고 또 북한 외교관의 주재국 금융 활동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가 입수한 안보리 결의안의 초안 내용을 백성원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30일 채택될 것으로 보이는 안보리 결의안 초안에 따르면 유엔 회원국들은 북한에서 민생 목적의 석탄을 수입할 때 매달 거래 내역을 그달 마지막 날로부터 30일 이전에 안보리사나 대북제재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대북제재위원회는 각국이 제출한 수입 석탄 규모와 환산 가치를 웹사이트에 공개하고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갱신하게 됩니다. 또 연간 허용치의 75%, 90%, 95%에 도달할 때마다 모든 회원국들에게 통보한 뒤 수입 중단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서 북한의 지난 1월 핵실험 이후 채택된 안보리 결의 2270호는 북한의 민생 목적 석탄 수출을 예외로 허용하면서 북한 석탄을 수입하는 나라들에게 별다른 보고 의무를 부과하지 않았었습니다. 새 결의안 초안은 또 대북 제재를 담당하는 유엔 전문가 패널이 신뢰할 만하고 정확한 대외 무역 자료를 기반으로 그달 북한이 수출한 석탄의 달러 환산 평균 가격을 30일 이내에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 결의안이 통과된 뒤 다음 달 31일까지 올해 남은 기간 동안 북한의 연간 석탄 수출 규모를 5,349만 5,894달러 또는 100만 866톤 중 낮은 것으로 제한했습니다. 또 내년부터는 그 규모를 4억 87만 18달러 혹은 750만 톤 중 낮은 것으로 한정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김정은 정권의 자금줄로 알려진 북한의 해외 노동자 송출 문제도 결의안 초안에 담겼습니다. 북한인들이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이용되는 경화를 벌기 위해 외국으로 파견되는 데 우려를 표명하며 각국은 이런 관행을 경계해야 한다는 선에서 수위 조절을 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에는 북한 해외 노동자 문제가 빠졌지만 각국은 독자 제재를 통해 북한 해외 노동자들에 대해 조처를 해왔습니다. 결의안 초안은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관련된 북한 선박의 처리 절차에 대해서도 더욱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했습니다. 북한 선박이 등록돼 있는 나라는 등록을 취소한 뒤 대북제재위원회가 지시한 항구로 선박을 유도해야 하고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해당 선박의 자국 항구 입항을 막아야 하며 위원회가 지정한 선박은 자산 동결 대상에 해당된다는 내용입니다. 이어 북한을 입출국하는 개인의 수화물과 탁송 화물이 기존 안보리 결의안에 의해 공급과 판매, 이전이 금지된 물품의 수송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또 모든 회원국들이 북한 대표부나 영사관 등 외교 공관당 한 개의 은행 계좌만 허용하고 공인된 각 외교관과 영사관의 계좌 역시 각각 한 개로 제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며 자국 영토 내에서 북한 소유 혹은 임대 부동산이 외교나 영사 활동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금지할 것을 결정한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기존 결의안을 이행할 때 적용하는 북한인의 환승 개념에 최종 목적지로 가기 위해 다른 나라 국제공항을 거치는 것도 포함되나 여기에 한정되지 않고 북한인이 공항 세관을 지나가든 여권 심사대를 통과하든 마찬가지라는 구체적인 정의도 기술되어 있습니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역량을 강화하고 북한의 제재 위반에 대한 분석 능력을 끌어올리는 데 필요한 행정적, 분석적 지원을 유엔 사무총장에 요청한 점도 눈에 띕니다. 여기에는 항공 영상 확보와 분석, 대외무역 통계와 국제보안정보에 접근하는 데 소요되는 추가 자금 신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한편 지난 4차 핵실험 이후 나온 대북제재 결의 2270호에 따른 이행보고서 제출국은 70개국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장 많은 보고서가 접수됐던 2006년 때와 비슷한 규모인데요. 특히 북한의 우방국들의 연이은 참여가 주목됩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 1718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는 유엔 주재 스페인 대표부는 28일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이행보고서 제출국은 69개 나라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06년 접수된 대북제재 결의 1718호 때의 94개 나라에 이은 두 번째로 제출 속도로만 놓고 보면 당시와 큰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결의 채택 이후 8개월이 지난 시점을 기준으로 1718호 때는 70개국이 제출을 마친 점을 감안하면 2270호 이행보고서 제출국은 8개월을 앞둔 현 시점 단 1개국이 적습니다. 2009년에 1874호와 2013년에 2094호는 채택 8개월을 기준으로 각각 48개와 24개 나라로 2270호에 한참 못 미칩니다. 내용면으로 봐도 2270호가 전체적으로 충실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안보리가 공개한 2270호의 이행보고서는 모두 65개 나라가 제출한 67개인데 이들의 이행보고서 평균 페이지 수를 계산해보면 약 4.6페이지입니다. 1718호 당시 평균인 3.2페이지보다 평균 2페이지 가까이 늘어났고 1874호와 2094호의 평균 페이지 수보다도 많습니다. 또한 2270호 이행보고서는 아프리카 나라들을 포함해 북한의 우호국들의 참여가 주목할 만했습니다. 이번에 사상 처음으로 대북제재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나라는 7개로 나타났는데 이 중 앙골라와 부룬디, 모리셔스, 세네갈 등 4개 나라는 아프리카 나라들입니다. 대북제재 1718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이 매년 보고서를 내면서 아프리카 나라의 저조한 이행보고서 제출을 지적했던 점을 감안하면 큰 변화로 꼽힙니다. 또한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북한의 전통적 우방국 몽골과 베트남, 앙골라, 우간다 등은 이례적으로 대북제재와 관련해 실질적인 조치를 명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몽골은 편의 지적 방식으로 자국 깃발을 달았던 북한 선박 14척의 등록을 취소했다고 밝혔고 베트남은 자국에 머물던 유엔 제재 대상 북한 외교관의 실명 언급과 함께 이들의 출국 사실을 명시하기도 했습니다. 또 앙골라는 북한 외교관을 주시하는 한편 북한과의 관계가 소원하다는 점을 이행보고서를 통해 밝혔으며 우간다는 북한과 군사협력 단절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 외 지난해 12월 북한이 유엔 인권 결의안을 채택할 당시 반대표를 던지며 북한의 우호국으로 꼽혔던 이집트와 라오스는 제출 시한 이전에 일찌감치 보고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우방국은 아니지만 요르단 정부는 북한 선적을 취득한 자국 선박에 대한 후속 조치를 예고했고 파나마는 북한 선박의 자국 선적 취득을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싱가포르는 북한을 비자 면제국에서 제외하겠다는 내용을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이처럼 기존의 보고서 수준을 뛰어넘는 나라도 여럿 발견됐다는 게 2270호 이행보고서의 특징입니다. 이 같은 변화는 미국과 한국 등 주변국들이 북한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펼쳤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데니엘 러셀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지난 9월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입지를 줄이는데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당시 미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증언에서 러셀 차관보는 미국 정부는 해외의 미국 대사관들의 주재국 정부가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고 외교와 경제 관계를 격화하거나 단절하는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 9월 BOA에 늘어난 이행보고서 제출에 대해 괄목할 만하다고 평가하면서 2270호가 강력하고 새로운 조치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회원국들이 앞으로도 충실히 이행해서 북한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었습니다. 당시 베쇼코로 유엔 주재 일본 대사 역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늘어난 제출국 숫자는 2270호 이행평가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과 캐나다 정부가 자국민의 북한 억류 상황에 대해서 거듭 우려를 표했습니다. 평양 주재 스웨덴 대사관과 공조해 적극적인 석방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 씨를 조속한 시일 내에 석방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익명을 요구한 국무부의 한 관리가 밝혔습니다. 이 관리는 28일 BOA에 북한 주재 스웨덴 대사가 이 문제와 관련해 북한 관리들과 만났다는 보도를 알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4일 북한 외무성 유럽 2국 국장이 이날 평양 주재 스웨덴 대사를 만나 억류 중인 캐나다인 이면수 씨에 대한
영사 접촉 문제를 토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스웨덴 대사가 억류 미국인들에 대한 영사 면회 문제를 제기했다면서 미국 관련 모든 문제는 전시법에 따라 처리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의 국무부 관리는 미국이 북한에서 미국의 이익보호국 역할을 하고 있는 평양주재 스웨덴 대사관과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원벼씨가 지난 3월 2일 이후 스웨덴 대사관 측의 방문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해외에 있는 미국 시민의 안녕과 안전은 국무부의 최우선 순위라는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원벼씨는 지난 1월 북한 내 숙소인 호텔 제한구역에서 선전물을 훔쳐 북한형법 60조에 규정된 국가전복음모죄를 저지른 혐의로 15년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북한에는 지난해 10월 2일 라산 경제무역지대에서 체포된 한국계 미국인 김동철 씨도 억류되어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년 1개월 동안 스웨덴 대사관으로부터 단 한 차례의 영사 접견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캐나다 정부도 북한에 억류된 자국민 석방을 위해 지속적인 시도를 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크리스틴 레시카트 캐나다 외무부 대변인은 28일 BOA에 캐나다는 억류 사건이 발생한 시점부터 이 문제에 전념하고 있다면서 이면수 씨 억류 문제를 우선순위로 다루고 있음을 확신해도 좋다고 밝혔습니다. 레시코트 대변인은 캐나다 정부가 이면수 씨의 건강과 안녕 그리고 계속되는 억류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캐나다의 스테판 디옹 외무장관과 오마르 알가브라 의회 외무장관보가 임 씨의 가족과 만났으며 영사 관리들이 임 씨와 가족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레시코트 대변인은 이 문제와 관련한 활동이 계속되고 있지만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더 이상의 세부 사안을 공개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편 평양주재 스웨덴 대사관은 26일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 외무성 국장이 북한 주재 스웨덴 대사를 만나 억류 외국인 문제를 논의했다는 조선중앙통신 보도와 관련해 현재로선 추가로 언급할 내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토르켈 스티에른웨프 평양주재 스웨덴 대사는 지난 1일 스웨덴 대사관에게 억류 문제는 매우 중요한 의제라면서 거의 매일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캐나다 큰빛교회 목사인 이면수 씨는 지난 1997년부터 18년간 북한을 100회 이상 드나들며 주민들을 위해 인도주의 지원 사업을 펼치다 지난해 1월 국가전복 음모 혐의로 체포돼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 인해 한반도에서 폭발적인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마이크 멀린 전 미 합참의장이 경고했습니다. 또 미국의 새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금융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는데요. 김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마이클 멀린 전 합참의장이 27일 미 ABC 방송과의 회견에서 북한 핵 문제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출범 첫날부터 직면할 주요 대외 현안 가운데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멀린 전 의장이 언급한 대외 현안에는 북한 핵 문제 외에도 러시아, 중국 그리고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도 포함됐습니다. 특히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관련해 멀린 전 합참의장은 한반도에서 폭발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멀린 전 의장은 그러면서 북한이 핵무기를 가졌고 이를 막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며 세계 5개 경제대국 가운데 4개 나라가 몰려있는 한반도 지역에 안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이 미국의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깜짝 놀랄 일을 벌여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멀린 전 의장은 중국을 활용해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북한이 미국을 겨냥해 핵탄두가 장착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완성할 것이고 이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미국의 뉴욕타임스 신문도 중국과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이 신문은 지난 27일자 기사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무역 전쟁으로 중국과 대립하려 한다면서 이것보다는 안보를 우선해 중국의 협력을 얻어 북한 문제를 해결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금융 제재와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진단도 나왔습니다. 28일 한국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의 민간 연구소인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크릭너 선임 연구원은
한국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금융 제재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크릭너 연구원은 트럼프 정부의 정권 인수위원회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크릭너 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에 미 행정부가 미국의 공약과 동맹국들을 방어하려는 의지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시켜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또 미국의 적대국들은 트럼프 행정부를 떠보기 위해 도발을 하거나 새로운 상황을 만들려고 시도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 밖에 미국의 동북아시아 전문가인 고든 창 씨는 최근 경제 전문지인 포브스지에 기고한 글에서 중국을 강하게 압박해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창 씨는 중국의 협력이 필요한 기존 대북 제재가 실패했다고 평가하며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이제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트럼프 정부가 무역 제재를 통해 중국을 압박하면서 동시에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과 금융기관을 겨냥한 세컨더리 보이콧을 강하게 밀어붙여야 한다고 창 씨는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피델 카스트로 전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이 사망하자 북한이 사흘 동안의 애도 기간을 선포했죠. 이 두 나라는 형제국이라고 북한은 강조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실상은 크게 다르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5일 카스트로 전 의장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세계에서 가장 바쁘게 움직인 나라 가운데 하나가 북한이었습니다. 북한 당국은 관영 매체들을 통해 카스트로의 업적을 극찬하며 이례적으로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간의 애도 기간까지 선포했습니다. 또 권력 실세로 불리는 최룡해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문단이 쿠바로 떠났습니다. 서로 형제국이라고 부르는 두 나라는 올해로 수교 56주년, 주요 국경일이나 행사 때마다 친서와 축전을 자주 교환할 정도로 아주 가깝습니다. 유엔에서 두 나라의 열악한 인권 실태를 규탄하는 결의안이 오를 때마다 서로 감싸면서 입장을 대변하는 장면은 그리 낯설지 않습니다. 지구상에서 공산체제를 유지하는 거의 유일한 두 국가. 버팀목이었던 옛 소련의 붕괴 이후 만성적인 식량난에 시달리는 경제 상황, 언론 자유 탄압, 전체주의 체제 등 외형적으로도 비슷한 게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내부 상황을 들여다보면 두 나라는 확연히 다르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쿠바 고위 관리 출신으로 몇 년 전 미국으로 망명한 로드리게스 씨는 VOA에 쿠바는 북한처럼 권력 세습이나 우상화가 없다고 지적합니다.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경의를 표시하고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에 대한 경의를 표시하지 않으니까 카스트로 조선화랑 그리고 라울 동상이랑 그런 것도 없어요. 거기에 들어갈 때는 완전히 다른 사회를 만나볼 수 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독립영웅인 호세 마르티나 혁명영웅인 체게바라의 업적을 기리고는 있지만 북한처럼 인간을 신격화하거나 우상화 교육을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로드리게스 씨는 이어 쿠바는 북한처럼 폐쇄적이지도 않다고 지적합니다. 북한과 쿠바하고 같은 사회 제도 있지만 쿠바 사회는 북한 사회하고 아예 관계가 없어요. 쿠바인들이 외국인들하고 아무 문제 없이 만나기도 하고 자기 의견을 다 알려드릴 수 있어요. 북한 사람들은 외국인들하고 아예 만날 수가 없어요. 북한 당국은 외국인과 주민들의 접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폐쇄적인 사회지만 쿠바인들은 언제든 자유롭게 외국인들을 만나 대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쿠바 정부는 3년 전 일부 특수계층을 제외한 전 국민의 해외여행을 자유화할 정도로 열린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2013년 1월부터 출국 허가제를 폐지해 쿠바인들은 여권을 발급받아 자유롭게 해외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조국을 탈출한 국민들에 대한 정부의 처우도 북한과는 매우 대조적입니다. 쿠바는 과거 북한처럼 조국을 떠난 쿠바인들을 혁명의 배반자, 기생충이라고 비난했지만 지금은 단순히 경제 이주민으로 통합해 부르고 있습니다. 게다가 탈출한 쿠바인들이 주재국에서 영주권을 받았거나 출국한 지 8년이 지나면 아무런 제재 없이 조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도 탈북민을 추악한 배신자,
인간 쓰레기 오물로 비난하며 가족까지 범죄자로 취급하는 북한과는 매우 다른 조치입니다. 대욕지를 덧쌓고 있는 추악한 인간 쓰레기들을 물리적으로 없애버리기 위한 실제적인 조치를 단행하기로 결심하였다. 쿠바는 게다가 국내 경제 성장을 위해 해외 쿠바인들의 송금을 대대적으로 장려하는 정책까지 펼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 살고 있는 180만 명의 쿠바 이민자들이 해마다 조국의 가족과 친지들에게 보내는 송금 규모가 2014년 기준으로 20에서 30억 달러에 달합니다. 쿠바 주민들은 이 돈으로 장사를 하며 자립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쿠바 전문가인 미 외교관 출신의 게리 메이바덕 박사는 VOA에 이런 송금과 모국 방문이 쿠바의 변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Remittances are very important because again that makes people independent of the government. 이런 영향으로 쿠바인들의 경제적 자유가 지난 20년간 크게 강화됐고 쿠바 정부도 속도 조절을 하면서 이런 경제 활성화를 장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한국과 해외에 사는 탈북민들은 3만여 명에 불과한 데다 북한 당국의 강력한 단속과 중개인을 통해야만 하는 현실 때문에 쿠바에 비하면 매우 미미한 수준입니다. 특히 최근 들어 북한과 쿠바의 가장 대조적인 모습은 고립과 개방으로 정의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합니다. 쿠바는 지난 2014년 미국과 수교한 뒤 하늘과 바닷길이 열리고 서로 교류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쿠바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쿠바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310만 명, 전년보다 17.6%가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쿠바계 이민자를 제외한 미국인이 14만 7천 명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을 찾는 서방 관광객은 지금도 연간 수천 명에 불과한 실적입니다. 게다가 북한의 도발과 핵 개발에 대한 유엔의 제재 결의로 북한은 과거 어느 때보다 고립된 상황입니다. 지난해 쿠바를 방문했던 최진욱 한국통일연구 원장입니다. 미국과 수교 문제도 잘 안 되고 또 이런 핵 문제도 좀 더 어려워지고 북한 자체가 좀 더 고립으로 가고 있고 시제 내각이 좀 경직되어 있고 또 이런 그 파해 협력보다는 오히려 그런 뭐 대결 국면이 계속 지속되는 상황이 이제 안타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쿠바는 뭐 거의 비행기가 안 가는 나라가 없을 정도로 많더라고요. 비행 그 노선이. 근데 북한은 딱 북경 노선 하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제 어떻게 보면 사실은 진짜 섬은 쿠바가 아니라 북한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쿠바가 섬인데 북한이 섬도 섬같이 느껴졌고. 여러 전문가들은 지도자를 신격화하는 북한의 왕정 체제가 존재하는 한 쿠바처럼 변화하긴 힘들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개혁은 과거의 실책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하는데 잘못을 시인하는 건 수령이 완벽하다는 유일 영도 체계에 모두 배치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개혁이 힘들다는 겁니다. 미국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의 레리 베커 교수는 비슷한 관점에서 쿠바가 집정관적 마르크스주의 형태인 반면 북한은 왕조적 마르크스주의를 지향하고 있어 방향이 다르다고 지적합니다. 전문가들은 쿠바가 핵미사일이 없는 반면에 북한은 이를 틀어주고 나가겠다고 선포했기 때문에 앞으로 북한과 쿠바의 상황은 한층 더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세계 곳곳의 뉴스와 미국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장량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네,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조기 사임 의사를 밝히면서 관련 일정을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했는데요. 예. 이 소식 먼저 알아보고요.
태국 정부가 지난달 서거한 푸미폰 아두니아뎃 국왕의 후계자인 마하 와치라롱권 왕세자의 국왕 임명을 오늘 승인했습니다. 이 소식하고 알아보고요. 또 미국 소식으로는 트럼프 행정부 인선 작업에 관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비선 실세 국정 개입 논란이 불거진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세 번째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죠. 네,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이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면서 여야 정치권이 논의해서 안정되게 정권 이양 방법을 찾아 놓으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서 대통령 측에서 물러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어서 정치생활 동안 단 한순간도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고 강조하면서 하지만 주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건 결국 저의 큰 잘못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 의사를 밝힌 건 오늘 담화가 이제 처음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잘못이다 이렇게 언급한 대목이 눈에 띄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수개월 동안 한국에서는 박 대통령의 오랜 측근인 최순실 씨하고 그의 또 친인척 또 최 씨의 측근들이 청와대의 비호 아래 각종 이권에 개입하고 또 인사와 외교 관련 사안에 관여하는 등 국정을 농단했다는 의혹이 불거져서 파장이 이어지고 있죠. 최 씨와 관련된 인물들 그리고 당시 박 대통령의 청와대 보좌진들이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이 검찰이 박 대통령이 주변 인사들과 함께 관련 범행을 저지른 공범이라고 지목을 했는데요. 최 씨 등 박 대통령과 공모를 해서 이를 저질렀다고 밝히고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입건했지만 박 대통령은 검찰 수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급기야 국회가 박 대통령을 탄핵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와는 별도로 특별검사가 대통령과 그 주변을 수사해야 한다고 합의를 해서 오늘 이 특검 후보를 선정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대통령의 담화에 대해서 반응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한국 언론들 보도를 보면은요, 박 대통령이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탄핵 절차를 앞두고 시간을 벌고 정치권을 혼란스럽게 만들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른바 최순실 사태가 불거지게 된 계기를 만든 그 초기 보도를 한 언론사 중에 하나인 세계일보가요, 박 대통령의 3차 담화도 분노한 민심을 누그러뜨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오히려 변명으로 일관하고 자신의 거취에 대한 결정을 국회로 떠넘기면서 마치 불난집에 기름을 끼얹은 꼴이 됐다라고 전했는데요.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하고 즉각 하야나 적어도 질서 있는 퇴진을 표명하길 바랬던 민심과 동떨어진 이 꼼수 회견이라는 비판이 많다라고 적었습니다. 또 국가기관 통신사인 연합뉴스도요. 최순실과 공범 관계를 인정하느냐는 기자 질문에 박 대통령이 답하지 않고 퇴장했다면서 5분 만에 담화가 끝났다고 전했습니다. 지금 야당을 중심으로 한국 국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절차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걸 박근혜 대통령이 피해 보려는 일종의 술수다 이렇게 이제 야당은 강력하게 이제 또 비판을 하고 있더군요. 자, 외신들도 상당히 관심 있게 보도를 하고 있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미국의 뉴욕타임즈는요, 박 대통령이 사임할 의사가 있다라고 긴급 타전했고요. 블룸버그 통신은 박 대통령이 임기 만료 전에 직위에서 물러날 것이라는 속보를 인터넷과 텔레비전을 통해 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도 한국 대통령이 의회가 요구하면 사임한다라는 내용으로 대국민 담화를 소개를 했고요. 또 일본의 산케이 신문은 호외까지 발행했습니다. 이 호외란 게 신문이나 잡지 같은 이 정기 간행물의 발행 시점이 아닐 때 긴급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그러니까 비정규판을 내는 건데요. 그만큼 박 대통령 거취에 대한 일본 사회의 높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신문은 이 박 대통령 사의 표명이라는 제목을 단 호외를 통해서요. 잘못에 대해 책임을 지기 위해 임기 만료 전에 정권을 이행하기로 했다. 뭐 이렇게 설명을 달았습니다. 사실 뭐 한국 관련 뉴스는 북한 뉴스가 아니면 외신에서 주요 뉴스로 다뤄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참 이례적인 것 같습니다. 한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그런 분석들도 외신이 내놓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영국의 파이낸셜
파이낸셜 타임즈는요. 박 대통령을 둘러싼 추문이 한국 사회에 측정하기 어려운 피해를 끼치고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박 대통령은 당장 검찰에 나가서 최순실과의 관계를 모두 털어놓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즉각 사임해서, 그렇지 않으려면 즉각 사임을 해서 이 수개월 또 수년 동안 한국이 마비되고 정치적 다툼에 휘말리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를 했습니다. 예.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도 한반도가 항상 그랬지만 앞으로 몇 달은 특별히 더 위험할 것이라고 적었는데요. 북한 김정은이 최근의 혼란 사항을 한국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로 오인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미국 정부는 최근 한국 상황에 대해서 어떤 언급을 한 부분이 있습니까? 예, 존 커비 미 국무대변인이요. 어제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한국의 시위 관련 보도를 봐서 내용을 알고 있다면서 국민은 당연히 정부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나서서 말할 권리를 갖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 최근 상황이 한국과 한국 정부, 한국 국민에 대한 미국의 방위 약속을 조금 더 변화시키진 않을 것이라면서 미국은 우리의 모든 동맹과의 약속을 계속 확실하게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태국에서 왕위 승계 절차가 시작됐군요. 네, 태국 정부가 지난달 13일 푸미폰 아두냐드 국왕이 서거한 뒤에 공석이었던 왕위를 후계자인 마하 와치라롱권 왕세자가 승계하도록 하는 절차를 오늘 승인함에 따라서 예. 오늘부터 특별회의를 진행하는 이 과도의회격인 국가입법회의가 조만간 와치라롱권 왕세자를 차기 국왕으로 추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절차가 마무리되면 와치라롱권 왕세자는 태국 차크리 왕조의 10번째 왕 라마 10세로 등극하게 됩니다. 예. 푸미폰 국왕이 서거한 게 지난달 13일인데 이제 왕위 승계 절차가 지금 시작되는 게 조금 늦어지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태국 정부가요. 푸미폰 국왕 서거 직후에 왕위 승계 절차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푸미폰 국왕이 지난 1972년 후계자로 지명했던 이 와치라롱권 왕세자가 예. 이 애도 기간을 더 가져야 한다면서 승계를 좀 미뤘다고 하는데요. 왕위 승계가 미뤄지면서 태국 정부하고 왕실 사이에 어떤 갈등설이 불거지기도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와치라롱권 왕세자가 이 애도 기간을 지켜야 한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어서 왕위에 오른 뒤에도 공식 대관식은 푸미폰 국왕의 화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10월 13일 이후로 미뤄질 걸로 전망됩니다. 예. 자, 이제 그 차기 태국 국왕에 오르게 될 와치라롱권 왕세자는 어떤 인물입니까? 푸미폰 국왕의 4자녀 가운데 유일한 아들인데요. 예. 올해 64살입니다. 영국과 호주의 사립학교에서 유학을 했고요. 호주 캔버라의 그 왕립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한 뒤에 현재 태국의 6회 공군 모두에서 장성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요. 복잡한 사생활로 여러 차례 입방하여 오르내렸고 이 때문에 푸미폰 국왕의 뒤를 이을 만한 자질을 갖추지 못했다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예. 태국의 왕위 승계가 지금 태국 정치 상황과 맞물려서 주목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태국에서는 군부 통치가 강화되고 있는데요. 2년 전에 이 군사 반란 쿠데타를 통해서 집권한 프라유트 찬 오차 총리가 이끄는 군부가 지난 8월 헌법 개정을 통해서 정치에 깊숙이 관여하는 어떤 정당성을 확보했습니다. 예. 태국 정부가 왕위 승계를 미뤘던 와치라롱권 왕세자를 다그쳐서 절차를 앞당긴 것이 이 푸미폰 전 국왕에 대해 비해서 영향력이 낮은 왕세자를 앞세워서 국정 장악력을 키우려는 의도라고 일본 외신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미국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보건 후생부를 이끌 장관을 지명을 했군요. 네, 오늘 아침 트럼프 당선인 측이 톰 프라이스 연방 하원 의원을 보건 후생부 장관으로 내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프라이스 의원은 조지아주 출신인데요. 2005년부터 하원 의원으로 활동을 해왔고 2015년부터는 하원 예산위원장을 맡고 있는데요. 특히 오바마 대통령의 핵심 정책 가운데 하나인 전
전 국민 건강보험제도 오바마 케어를 강력하게 비판했던 인물입니다. 트럼프 당선인도 대통령이 되면 이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이를 폐지하고 다른 제도로 대체하겠다고 그랬는데요. 최근에 오바마 케어 가운데 일부 조항은 유지하겠다는 뜻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프라이스 의원은 그동안 오바마 케어 폐지를 주장했을 뿐 아니라 이를 대체할 법안도 꾸준히 발의했는데요. 트럼프 당선인이 조금 전에 발표한 성명에서 프라이스 의원은 지칠 줄 모르는 문제 해결사고 건강보험 정책 전문가라고 칭찬을 했는데요. 오바마 케어 폐지와 대체 과정을 이끌 적임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지금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자리가 국무장관 자리인 것 같습니다. 아직 어떤 사람이 될지는 뭐 결정이 안 됐죠. 네, 국무장관은 행정부 강요 15명 가운데 가장 서열이 높은 자리고요. 또 대외적으로 미국을 대표해서 협상에 나서는 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이 트럼프 당선인 측근으로 국무장관 자리를 강력히 원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과 함께 밋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 데이비드 패트레이어스 전 중앙정보국 국장, 밥 코코 연방상원의원 등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패트레이어스 전 국장을 만났다고요? 네, 트럼프 당선인이 어제 패트레이어스 전 국장을 만났는데요. 기자들에게 이 매우 좋은 대화를 나눴다고 말을 했고요. 미국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도전과 기회, 이런 전 세계 문제를 트럼프 당선인이 설명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이 패트레이어스 전 국장을 만난 뒤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단문 사이트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어떤 인물입니까? 육군 4성 장군 출신인데요. 이라크 주둔 미군 사령관 또 아프가니스탄 주둔 연합군 사령관을 지냈습니다. 지난 2011년에 바락 오바마 대통령에 의해서 중앙정보국장으로 임명이 됐는데요. 하지만 불과 1년여 만인 2012년 11월 자신의 그 전기를 집필하던 여성 작가와 불륜 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임했습니다. 또 이 여성 작가한테 국가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미 연방 수사국이 조사를 했고요. 결국 유죄를 시인하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한편 트럼프 당선인이 오늘 미트 롬니 전 주지사와 밥 코코 상원의원을 만난다고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혜연 기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북한은 내일 구름이 많다가 흐려지고 평안북도에서는 눈 또는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 영하 12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6도에서 영상 8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먼바다에서 1.5에서 3m로 높게 일고 그 밖 예상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평안 남도와 북도 흐리고 눈이 오겠습니다. 평양 아침 기온 영하 1도, 낮 기온 5도입니다. 강계 아침에는 영하 4도, 낮에는 1도고요. 자, 황해도 오전에는 흐리고 오후부터 역시 눈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개성 아침에는 1도, 낮 기온은 6도가 예상됩니다. 함경 남도와 함경 북도도 흐리고 오전 한때 비나 눈이 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풍기 아침 기온 영하 10도, 낮 기온은 1도, 삼지연 아침에는 영하 11도, 낮 기온은 영하 6도가 예상됩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 흐린 가운데 비 또는 눈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먼 바다는 2에서 3m로 다소 높게 일고 그 밖의 지역은 2.5m 아래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네, 11월 29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3부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프랑스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시리아 알레포 사태와 관련한 긴급회의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프랑스 외무부는 성명에서 알레포 봉쇄 지역 주민들을 위해 적대 행위 중단과 인도적 지원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은 시리아 정부군의 공격이 계속된 뒤 알레포 동부 지역에서 최근 며칠 16,000명의 민간인들이 탈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에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 관측소는 오늘도 알레포 동부 반군 지역인 밥 알라이랍 지구에 공습이 가해져 적어도 10명의 민간인들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시리아 반정부 활동가들과 관영 언론은 어제 정부군이 알레포 동부 반군과의 전투에서 승리해 마을 몇 곳을 장악했다고 전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에 따라 알레포에 고립된 주민들의 식량과 의료 지원 결핍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중동 국가 예멘에서 내전을 일으킨 후티 반군이 수도 사나에 새로운 정부를 수립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후티 반군이 통제하고 있는 언론 매체 사바 통신은 어제 자신들이 만드는 새로운 정부는 현 사태를 수습하고 사우디아라비아의 공격에 대응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후티 반군의 이 같은 발표는 예멘의 통합정부를 구성하는 내용의 유엔 중재안이 나온 지 2주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이뤄진 것입니다. 유엔 중재안은 후티 반군이 주요 도시들에서 물러나고 무기를 넘기는 대신 새로운 통합정부를 구성하는 내용이었지만 압두라브 만수르 하디 현 대통령 정부는 이를 거부했었습니다. 인도 카슈미르주 북부 군 기지가 무장괴한들의 공격을 받아 인도군 병사 3명이 숨지고 공격범 3명도 사살됐습니다. 무장괴한들은 오늘 카슈미르 내 인도군 사령부 중 한 곳인 니그루타 기지에 침입해 수류탄을 던지고 총기를 난사했습니다. 그 뒤 병사들과 괴한 사이에 수시간에 걸친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인도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 새벽 이 같은 사건이 벌어졌다며 현재 상황을 통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직까지 이번 공격을 시인하는 단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카슈미르 내 인도군 수용소는 지난 9월에도 파키스탄으로부터 공격을 받은 뒤 양측 간 공방이 가열됐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오늘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 결정에 맡기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 발표한 3차 대국민 담화를 통해 그동안 국내외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길인지 고민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여야 정치권이 논의해 국정의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주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며 하루속히 대한민국이 혼란에서 벗어나 본래 궤도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프란치스코 로마 가톨릭 교황은 세계 지도자들이 기후변화 협약 이행에 늑장을 부리고 있다며 비난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어제 바티칸에서 열린 과학자 회의에서 환경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을 늦추는 것은 정치가 무엇보다 이익을 추구하는 기술과 경제에 순종적이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또 지구의 현 상황을 경고하는 과학적 의견은 쉽게 무시돼 왔다며 인간 활동이 지구 온난화를 야기하고 있다는 주장을 부인하는 사람들을 비판했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지구 온난화는 중국이 만들어낸 날조라며 미국은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서 탈퇴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군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미 구축함 드와이트 아이젠하워호에서 이륙한 헬리콥터에 화기를 조준했었다고 미 국방부 관리가 밝혔습니다. 미군 관리는 어제 BOA에 이란군이 지난 주말 미군 헬리콥터에 겨눈 화기는 선박에 장착된 60mm 구경 총기로 추정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당시 이란 선박 2척은 아이젠하워호에 1해리 이내로 접근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94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단파 11990kHz, 12110kHz로도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